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YTN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뉴스 앤 이슈와 YTN 뉴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드에 대한 얘기가 여러 꼭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미국 의원 얘기, 정진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막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은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조금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될 때 먼저 시작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해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지만 그날은 유난히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한 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진행이 이게 연결이 됐을까 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스 앤 이슈 2부에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자막 글씨하고 이렇게 말하고를 맞춰보다 보니까 대통령 나오시는 얘기에 보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랑 자막이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다 한 것이면 그러는데 자막은 다 할 것이면 이렇게 해서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른 의미로다가 그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막은 조금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슈 얘기라 좀 많은 거를 이렇게 보도를 해야 돼서 변호사 분이 오셨지만 변호사 분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막 모든 거에 전천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팩트에 대한 얘기는 이분보다는 조금 기자분이 얘기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분 얘기 중에서도 보면 홍콩과 마카오, 근데 사실 마카오였는데 홍콩과 마카오 이런 얘기도 쓰시고요. 또 소위 말하는 무슨 도박, 어디에서 도박인데 무슨 소리인지 제가 전혀 그건 알아듣질 못해서 제가 여러 번 다시 돌려서 들었는데도 결국은 제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좀 클리어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12시 뉴스인데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현재 기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에 남산, 제주, 서귀포항, 대전, 둔산대교, 속초, 장사항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게 아주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국에 방송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지만 선수 원정 도박 뉴스에 대한 건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좀 불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선수의 경우에는 중지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과연 기소 의견, 송치 이런 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예로 이태양 선수의 경우에는 자막으로 승부 조작 NC 이태양 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태양 선수가 지난달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기소고 어떤 것이 소환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법률 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2부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이걸 갖다가 뉴스 인사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변호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은 용어로만 설명을 했지 정확하게 이걸 쉽게 해설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뉴스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반 변호사보다는 일선 경찰 출신이나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좀 더 어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건 전문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인데요. 계속적으로 사드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 전부 나오는 분들은 정치인 아니면 선동꾼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는 없고 선동꾼들만 가지고 뉴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무기 전문가나 전자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정말 사드가 문제가 있는지 사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라든가 비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봤자 시청자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론 전문가들이 감히 나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자파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청자분들은 듣고 싶어 하는데 계획적인 사드 뉴스가 나오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별로 안 들어갔다는 것이 갑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앞에 그 정의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콘크리트 기둥 입찰 짬짬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전을 찾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단합해서 입찰을 했다 하는 정도로 하는 게 나은데 짬짬이란 자막은 보여주면서 짬짬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휘에 저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때는 그 기자의 리포트의 내용보다도 그 인터뷰가 주는 어떤 것들이 느낌이 더 강한 경우도 사실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전문가 얘기도 넣을 수 있고 일반 시민의 의견도 넣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생한 살아있는 리포트를 만드는 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경우에 리포트가 없다는 것이 인터뷰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 인터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너무 평범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를 전문가의 인터뷰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앤 이슈 일부에서 버스 사고 연 8,000건에 대한 그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 인터뷰 내용이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라고 자막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버스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인터뷰 내용이 갑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버스 사고는 당연히 인명피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좀 함축적이고 그 요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심도 있는 인터뷰를 포함을 해주셨으면 그 방송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는 시간이니까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앵커가 한 23초 동안에 기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어느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는데 앵커가 한 얘기를 그대로 23초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 보니까 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말인데 앵커의 말하고 그 뒤에 나온 그 인터뷰 말이 똑같아요. 그걸 두 번씩 중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 시간대가 직장인들이 있어서 가지고는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 시간이고 그래서 대부분 소리보다는 자막에 의존해서 뉴스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도입 부분에 큰 자막과 함께 주요 뉴스 브리핑을 한 것은 전체 뉴스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는데 충분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소식은 SUV가 내리막길을 굴러 3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신속히 현장 사진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기에 어느 정도 사고 경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집부서에서 당시 사고차가 굴러가서 부딪히는 그런 움직임을 간단하게 문발로 제작해서 화면에 보여주었으면 훨씬 이해하기에 편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고 기사로 시작된 그 뉴스앤 이슈 일부는 40여 분 동안 30여 건이 넘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건이 공직자 비리나 도박, 승부 조작, 성폭행, 그리고 사기 사건 기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 기사마저 여야 간 싸움질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자막으로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대부분 짜증나는 그런 뉴스 제목들이고 마치 온 나라가 각종 사고나 비리 왕국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집이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대가 주요 뉴스의 리포트 제작이 힘든 시간인 줄 압니다.
이럴 때는 요즘 날씨도 더우니까 해수욕장이나 계곡, 폭포, 그리고 설산 같은 시원한 영상물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중간에 끼워 넣는 그런 여유 있는 편집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 보도입니다. 사드 배치 보도도 여기 이렇게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드 배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몇 가지 측면이 있죠. 막대한 운영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기능과 효과성 측면이 있고 배치 결정 과정과 그 기준의 정당성 측면이 있고 외교적 부작용 등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주 배치 결정에 따라서 유해성, 무해성 논란이 집중이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이게 배치되는데 미 하원 의원이 딸에게 성주 참외를 먹이겠다 이런 발언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해성, 무해성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비용에 대한 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잠깐 나오는 듯이 하더니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도가 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는데 대통령 발언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서라고 했는데 자막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 발언 보도에서 사실 직책명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말하다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큰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박수석 대표, 부대표 이런 발언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발언은 크게 중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승부 조작, 해외 원정 도박 연루에 대해서 KBO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보도와 관련 영어 이니셜 KBO보다는 한국야구위원회로 우리말 명칭으로 표현한 것이 뉴스 전달력이 더 강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YTN, KBS, WHO, SBS 등과 같이 상용화된 명칭이라면 몰라도 한국야구위원회를 KBO로 지칭하는 것은 외교부를 MOFA, 한국은행을 BOK로 지칭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뉴스 앤 이슈 2부에서는 한국야구위원회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언론이 공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메가더 장군과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소개하였는데 1, 2차 세계대전의 맹장으로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미 육군 원수인 메가더 장군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보다는 메가더 장군의 탁월한 전술 전략과 지도력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숨겨진 영웅, 정보 요원들의 이야기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스크롤 뉴스에서 트럼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힐러리의 역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역전이라는 것은 형세가 뒤집혀진다는 뜻으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힐러리의 지지율 형세가 뒤집혀졌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정확하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여론조사에서 힐러리의 역전 우세라고 보다 정확히 우세라는 단어를 넣어 공화당 전당대회 효과로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날씨 보도에서 폭염에다 폐엔 현상으로 동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진 바람이 더해졌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고온다습한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건조한 바람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장마철의 폐에는 기상학적으로 고온다습할 수 있다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기사 음주운전 삼진 아웃 경력 있어 여기 보도하는 데서 가운데
50% 넘는 버스 기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자막과 코멘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출처라든가 어느 조사기관에서 통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같이 보도해주면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보도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 버스 운전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가 제도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같은 데 선진국을 가보면은 버스 같은 대형 차는 상당히 운전자한테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루에 총 운행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면은 절대적으로 운행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몇 분 운행하면 반드시 몇 분을 쉬게 되어 있고 또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데도 그렇게 속도 제한 없어도 관광 버스는 100km 이상 달릴 수가 없도록 아예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하는 이런 부분을 YTN 같이 여론 선도하는 이런 언론 기관에서 좀 문제도 지적하고 선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사고에서 버스하고 트럭 같은 이런 대형차에 의한 인명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항상 교통사고에 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언론에서 좀 문제와 제도 개선을 언급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통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최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지속되는 찜통 더위에 일일 최대 전력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8천만 킬로와트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기록적인 폭염 지속과 전력 에너지 소비 급증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전략을 위한 대국민 절전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전력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력 설비 운영 실태를 긴급하게 점검하고 한전 및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에도 설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록적인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여름철 전력난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와 유관기관의 정책이나 대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여름철 전력난은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깊숙이 자리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 속 과학기술 원리들을 찾아보고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상식을 넓혀가는 YTN DMB의 이지사이언스는 특별히 지난 방송을 통해 여름철 상시적인 전력난과 직결된 우리의 일상 에너지원으로서 전기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기는 거의 일상이자 삶 전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동시에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실제 삶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YTN-DMB의 이지 사이언스는 지난 방송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전기편을 다루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전기의 발전 원리부터 전기의 동서양 유래와 발전 역사, 그리고 전기의 다양한 생성 원리 등 전기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상식을 관련 자료와 전문가들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전기편은 전기와 관련한 4개의 내용 구성을 통해 전기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전기의 여행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급격한 전력 소비 급증으로 인한 다양한 전력난 사례와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다양한 형태, 생산된 전기가 우리 삶 가운데로 이동되는 구체적인 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하루 전기 사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시청자들의 전기 소비 인식에 대한 생각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의 유래와 역사, 전기의 종류와 생성 원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 소개,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 발전 역사 등을 통해 시청자들이 전기에 대한 일반 지식과 상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방송을 통해 보여준 번개와 벼락, 천둥, 오로라, 동식물 등 자연 속 다양한 전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와 함께 우리 인체에서도 전기가 다양한 기능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었는데요. 특히 우리 몸속의 신호인 생체 전기는 심장 박동을 돕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며 몸의 이상 유무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시청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상시화되고 있는 전력난과 전기 사용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과 방안이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전력 혹은 전기 관리가 이루어지는가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이 실생활을 영위하면서 전기 소비와 일상화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지 사이언스에서 방송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전기편을 통해 시청자들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우리의 삶의 질과 환경을 담보하는 전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전격적인 사드 배치로 국내는 물론이고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2016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보여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외교 전략을 펼쳤던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이번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2년 만에 외교부 장관 회담을 열어 노골적으로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북중 회담에 앞서 두 장관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활짝 웃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는 냉랭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중회담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장의 표정이
시종일관 구도 있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북한 끌어안기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몇몇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냉전 시대처럼 남북, 북중러 혹은 한미일과 같은 구도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교 전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중국의 외교 전략 역시 동북아 정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된 행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사드 배치 논란이 남남 문제와 남북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은 시청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미치는 사드 배치의 영향이 향후 이해 당사자 간 어떠한 외교적 실리와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넘어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언론의 상관 조정 기능과 연계하여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